우리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내가 살아오며 겪은 모든 기억이 기록된 거대한 도서관이 내 머릿속에 있다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그곳에는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길의 냄새, 처음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던 순간의 떨림, 그리고 어제 친구와 나누었던 소소한 대화들까지 빼곡하게 책으로 정리되어 꽂혀 있을 겁니다. 그 책들은 곧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유일한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려주는 유일한 이정표인 셈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평화롭던 도서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안개가 아주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치채기도 어려울 만큼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서가 구석에 놓인 평소 잘 꺼내보지 않던 책 한 권의 제목이 흐릿해진 정도였죠.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아침에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같은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기록들이 조금씩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개는 멈추지 않고 점점 깊숙한 곳까지 밀려듭니다. 가장 아끼던 기억들이 담긴 책장의 글자들이 하얗게 변하고 마침내 도서관의 전등이 하나둘 깜빡이다 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철학의 거물인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우리가 간직한 기억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틀이 됩니다. 만약 그 기억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 맺고 있던 세계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도 누구인지 떠올리지 못한다면 그 순간 그 사랑하던 세계는 통째로 증발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알츠하이머나 인지 기능의 저하를 질병이라는 틀 안에서만 바라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정해진 약을 먹으면 해결되는 그런 종류의 사고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데일 브래드슨 박사가 바라본 뇌의 세계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우리 뇌를 단순히 고쳐야 할 기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뇌를 거대한 하나의 생태계이자 끊임없이 주변 환경과 반응하며 변화하는 정교한 시스템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사실 기적 같은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익숙한 얼굴을 알아보고 출근길의 풍경을 즐기며 대화를 나누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 뇌 안에서 수조 개의 신경세포가 일사불란하게 정보를 주고받은 결과물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츠하이머를 막연한 공포의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브래드슨 박사의 시선은 공포보다는 깊은 이해에 닿아 있습니다. 왜 우리 뇌라는 도서관에 안개가 끼기 시작했는지 그 원인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뇌라는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정직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 뇌는 끊임없이 자신을 재구성합니다. 결국 뇌의 건강은 특정한 약 한 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생활 환경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안개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의 안개를 걷어내는 작업은 우리가 흔히 믿어왔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되는 단 하나의 강력한 범인을 찾는 데 익숙합니다. 마치 고전적인 추리소설 속 탐정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한 명의 범인을 지목하고 사건을 종결짓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이해하게 해주고 그 범인만 제거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의 역사 또한 오랫동안 이와 비슷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몸을 공격하는 특정한 바이러스나 세균 혹은 고장난 부품 하나만 찾아내어 제거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어온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라는 거대한 안개 앞에서 현대의학이 수십 년 동안 지목해온 범인은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었습니다. 뇌 속에 이 단백질이 쓰레기처럼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기억을 지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와 거대 제약회사들은 이 아밀로이드라는 범인을 소탕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과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치 도시에 나타난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듯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단 하나의 마법 탄환을 찾아 헤맨 것입니다. 20세기 초 폴 에를리히가 항생제를 발견하며 꿈꿨던 그 마법의 탄환이 알츠하이머에서도 재현되기를 모두가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단백질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데일 브래드슨 박사가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역사학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듯 질병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거대한 사건의 원인을 한 명의 영웅이나 악당에게서 찾는 영웅주의 사관이 있고 그 시대의 경제 구조나 사회적 흐름 전체를 분석하는 구조주의 사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브래드슨 박사는 후자의 관점에서 알츠하이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즉 알츠하이머는 우리 뇌라는 시스템 전체가 점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지 특정 단백질 하나가 저지른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박사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듭니다. 바로 36개의 구멍이 난 지붕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우리 집 지붕에 36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빗물이 집 안으로 거침없이 들이치고 소중한 가구들이 젖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중 단 하나의 구멍에만 매달려 아주 비싸고 튼튼한 패치를 붙입니다. 과연 집 안이 마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35개의 구멍으로 여전히 차가운 비가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이 아밀로이드라는 하나의 구멍을 막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동안 뇌라는 집은 다른 수많은 구멍을 통해 쏟아지는 비에 속수무책으로 침수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아밀로이드 베타가 사실은 뇌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낸 방어벽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무언가 외부에서 위험한 침입자가 들어오거나 뇌를 돌려야 할 영양분이 턱없이 부족해지거나 몸 안에 독성 물질이 과도하게 쌓일 때 우리 뇌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차단막을 치는데 그것이 바로 아밀로이드입니다. 비유하자면 전쟁터에서 아군이 적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고심 끝에 스스로 다리를 폭파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리가 끊어진 현상 자체만 보고 다리를 파괴한 군인이 범인이라며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작 중요한 문제는 왜 우리 뇌가 다리를 스스로 폭파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배경인데 말입니다. 결국 알츠하이머는 뇌가 병든 안타까운 결과가 아니라 위협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뇌가 선택한 최후의 방어 전략입니다. 뇌가 스스로 지금은 도저히 이 모든 기억과 인지 기능을 유지할 여력이 없다라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주변부 기능부터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의 과정인 셈입니다.
기업이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파산을 막기 위해 부서를 통폐합하고 직원을 해고하듯 우리 뇌도 자원이 부족하고 외부 압력이 심해지면 정보가 전달되는 소중한 통로인 시냅스를 하나 둘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범인에게 쫓기며 공포에 떨던 시절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는 지붕에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 차분히 살펴보고 그것을 하나씩 메워나갈 수 있는 정교한 설계도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니까요. 내 뇌가 왜 방어 모드로 들어갔는지, 어떤 요인들이 내 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지 그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이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유지하는 걸까요? 그 시스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머릿속에서 매일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경제 활동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회 시스템이 생산과 소비의 균형 위에 세워지듯 우리 뇌 또한 아주 정교한 균형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자본주의 세계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 경제를 지탱하는 두 축은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바로 생산과 소비입니다. 공장에서 끊임없이 물건을 만들어내고 시장에서 그 물건이 적절히 소비될 때 경제는 활기를 띠며 굴러갑니다. 만약 생산만 과도하게 일어나고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고가 쌓여 공장이 망할 것이고 반대로 소비만 있고 생산이 없다면 시장은 곧 바닥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결국 건강한 경제란 이 두 힘이 팽팽하게 균형을 맞추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어느 한쪽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역동적인 과정이 핵심인 셈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뇌라는 작은 우주도 이와 똑같은 경제 원리에 따라 운영됩니다. 우리 뇌에는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이들이 서로 손을 맞잡으며 정보를 전달하는 연결 지점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이 시냅스는 우리 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동시에 가장 많은 유지 비용이 드는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어린 시절의 풍경을 떠올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 뇌 안에서는 새로운 시냅스가 활발하게 생산됩니다. 반대로 불필요해진 정보를 정리하거나 전체적인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시냅스를 지우는 소비 과정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즉 우리 뇌는 매일 시냅스를 만들고 부수는 역동적인 시장 경제가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장소인 셈입니다. 이 복잡한 경제 시스템의 중심에는 APP라고 불리는 아주 영리하고 냉철한 경영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경영자의 역할은 단순하면서도 막중합니다. 지금 우리 뇌의 상태가 새로운 시냅스를 더 만들어도 될 만큼 풍요로운 호황기인지 아니면 반대로 시냅스를 줄여서 지출을 아껴야 하는 불황기인지 판단하는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유능한 CEO가 시장의 각종 지표를 분석하여 대대적인 투자를 할지 혹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할지 결정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만약 뇌에 포도당이라는 연료가 충분하고 시냅스 형성을 돕는 영양 자원들이 풍부하며 외부의 공격이 없는 경제 호황기라면 경영자 APP는 시냅스를 활발하게 만드는 쪽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쉽게 배우고 어제의 기억을 선명하게 유지하며 일상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뇌라는 도시 전체에 활기가 넘치고 새로운 통신망이 계속해서 깔리는 풍요로운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불황이 찾아오면 상황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뇌로 공급되는 자원이 줄어들고 여기저기서 염증이라는 불길이 치솟으며 독성 물질이라는 쓰레기가 제때 치워지지 않고 쌓이기 시작하면
경영자 APP는 무거운 표정으로 냉혹한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설을 투자하고 확장할 때가 아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도시 전체가 파산할지도 모른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비용을 과감히 줄이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브래드슨 박사가 발견한 알츠하이머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억력 감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는 현상은 사실 우리 뇌가 최악의 파산을 막기 위해 선택한 긴급 예산 감축이자 인력 구조조정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뇌는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시냅스들을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먼 과거의 사소한 기억이나 일상적인 정보들처럼 당장 생존에 지장이 없는 비핵심 부서부터 정리 대상이 됩니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기업이 가장 먼저 광고비나 직원 복지 혜택을 줄여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문제는 이 불황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때 발생합니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서 급기야 기업의 존립을 지탱하는 핵심 부서들까지 하나 둘 문을 닫게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는 가장 소중한 기억의 시냅스들조차 뇌 입장에서는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지 기능의 소실이라고 부르며 절망하지만 시스템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는 뇌 전체의 완전한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해 스스로 규모를 줄여나가는 처절하고도 합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뇌는 결코 고장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악조건 속에서 최선의 경제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 뇌라는 견고한 경제 시스템에 이토록 가혹한 불황이 찾아온 것일까 하는 질문 말이죠. 한 국가의 경제 위기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환율, 유가, 정책의 실패 등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뇌의 시냅스 파산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합니다. 브래드슨 박사는 그 구멍난 원인들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중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뇌라는 도시를 집삼아 번지는 보이지 않는 뜨거운 불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시 전체가 불타오르고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유능한 경영자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냅스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을 테니까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뇌가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하려 애쓰는지, 그리고 그 방어 기제가 왜 오히려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들여다보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뇌라는 세계에 불이 붙기 시작할 때 우리 몸은 가장 먼저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리며 전쟁 태세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역사의 한 장면을 조금 더 깊이 상상해 봅시다. 아주 평화롭고 풍요로운 국경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시장에서 물건을 주고받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뛰어놀며 지식인들은 도서관에 모여 새로운 문명을 논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경 너머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민족의 침입이 시작됩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고 평화롭던 일상은 깨어집니다. 이때 국가의 중앙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정부는 가장 먼저 정예 군대를 파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군이 더 이상 나라 안쪽으로, 특히 핵심 심장부로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겠죠. 만약 상황이 아주 급박하고 적의 세력이 막강하다면 중앙정부는 때로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었던 아주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바로 청야 전술입니다. 적이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모든 식량과 자원을 없애버리기 위해 우리 마을의 집과 곡식 창고에 우리 손으로 직접 불을 지르는 전략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잃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지만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염증이라는 현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염증을 단순히 살이 부어오르거나 열이 나는 귀찮은 증상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염증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벌어지는 치열하고도 장엄한 방어 전쟁입니다.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혹은 몸 안에 감당하기 힘든 쓰레기들이 쌓였을 때 우리 면역체계는 그 구역을 일시적으로 불태워서라도 침입자를 소멸시키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필수적인 전쟁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만성적으로 변했을 때 발생합니다. 한 번의 격렬한 전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경지대에서 매일같이 교전이 벌어지고 연기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죠. 브래드슨 박사는 이를 알츠하이머의 첫 번째 유형인 염증성 알츠하이머라고 부릅니다. 뇌라는 거대한 도시에 끊임없이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자욱하다면 그 안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연약한 시냅스들이 온전하게 버틸 리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시냅스의 냉철한 경영자 APP는 불타버린 마을을 다시 복구하느라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불길이 더 번지지 않도록 아예 통로를 끊어버리고 자원을 회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파트에서 언급했던 아밀로이드 베타의 진정한 정체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수십 년간 현대의학이 그토록 미워하고 제거하려 했던 이 단백질은 사실 전쟁터에서 적군을 가두기 위해 군대 갇힌 철조망이나 방어벽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아밀로이드 베타는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뇌로 침입한 병원균이나 독소를 꽁꽁 묶어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생물학적 감옥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누군가의 뇌에 아밀로이드가 가득 쌓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뇌가 필사적으로 무언가와 싸우고 있었다는 슬픈 훈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철조망이 마을을 망가뜨린 주범이라고 생각해서 철조망을 걷어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정작 철조망 너머에서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적군은 그대로 둔 채 말입니다. 적군이 계속 침입하는데 방어벽만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더 무방비 상태로 공격받게 되고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밀로이드 제거 약물들이 번번이 실패했던 인문학적이고도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뇌를 이토록 화나게 하고 멈추지 않는 전쟁터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생각보다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그리고 평범하게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즐겨 먹는 가공식품 속의 트랜스 지방이나 과도한 설탕, 그리고 입속의 세균들이 일으키는 만성적인 잇몸 질환, 심지어는 현대인의 고질병인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까지도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몸의 어딘가 먼 곳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혈액이라는 통로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세상에서 가장 예민하고 정교한 뇌라는 공간에 닿아 거대한 화마로 번지는 것입니다. 결국 뇌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뇌가 기능을 상실해서라기보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역설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뇌는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치명적인 감염과 오염으로부터 생명의 불꽃을 보존하기 위해 시냅스라는 부차적인 자산을 눈물을 머금고 희생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36개의 구멍난 지붕 중에서 염증이라는 아주 크고 뜨거운 구멍을 통해 차가운 빗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지붕 아래서 가구가 젖는 것만 한탄하며 빗물만 닦아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타오르는 불길을 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화기를 뿌리는 임시 방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자꾸 적군이 국경을 넘어오는지, 왜 우리 면역군대가 이토록 예민해져서 사소한 자극에도 총구를 겨누는지
그 근본적인 배경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면역 체계를 환하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뇌를 위협하는 것은 이런 외부의 침입자나 뜨거운 불길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전쟁터의 포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주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도시의 전력 공급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가로등이 하나둘 희미하게 꺼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 공급 체계에 문제가 생길 때 뇌는 또 다른 방식의 냉혹한 구조조정을 준비합니다.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옆에는 에너지가 고갈되어 서서히 멈춰가는 또 다른 거대한 공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달콤한 음식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인류의 조상들이 수만 년 동안 겪어왔던 가장 큰 고통이 굶주림이었다면 현대인들이 직면한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넘쳐나는 에너지입니다. 과거에는 벌집을 발견하거나 잘 익은 과일을 찾는 것이 1년에 몇 번 없을 행운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편의점 문만 열면 정제된 사탕과 밀가루가 가득한 간식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풍요의 이면에는 우리 뇌를 천천히 잠식하는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수만 년 전 수렵 채집 시대의 유전자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무조건 몸 안에 저장해두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굳이 사냥을 나가지 않아도, 거친 들판을 달리지 않아도 입안을 즐겁게 하는 고열량의 당분이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당분이라는 축복을 우리 몸은 감당해야 할 거대한 파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인의 몸은 심각한 공급 과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설탕이 든 음료나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액 속의 당분 수치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때 우리 몸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합니다. 인슐린의 역할은 아주 명확합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당분을 세포라는 각 가정에 배달하여 에너지로 쓰게 만드는 것이죠. 세포의 문을 열고 자, 여기 에너지가 왔으니 문을 여세요 라고 친절하게 말하는 우체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우체부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것도 너무 자주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갑게 문을 열어주던 세포들도 점차 피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당분이 들어오니 처리가 힘들어지고 끊임없이 울려대는 초인종 소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국 세포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체부의 목소리를 못 들은 척하며 문을 굳게 잠가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경제로 치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 아무리 돈을 풀어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뇌라는 정교한 시스템이 겪게 될 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서는 신경세포가 자라고 시냅스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성장인자이기도 합니다. 즉 인슐린은 뇌가 돌아가게 하는 연료인 동시에 뇌라는 건축물을 보수하고 확장하는데 꼭 필요한 설계도이자 자재인 셈입니다. 그런데 뇌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에 반응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는 혈액 속에 당분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에너지를 쓰지 못해 굶주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합니다. 도시의 물류 창고에는 식량이 산더미처럼 가득 쌓여 있는데 배달원들이 파업을 하거나
각 가정의 문이 굳게 닫혀 있어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과 같습니다. 브래드슨 박사는 이를 위축성 알츠하이머 혹은 제3형 당뇨병이라고 설명합니다. 뇌는 이제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재도 들어오지 않고 연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 거대한 도시를 예전처럼 화려하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뇌는 살기 위해 도시의 규모를 줄이는 대대적인 다운사이징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거대한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정밀 설비를 하나씩 철거하는 풍경과 닮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력이 끊기는 곳은 당장 생존에 지장이 없는 기억의 창구들입니다. 시냅스들이 하나둘 끊어지고 뇌의 특정 부위가 조금씩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뇌는 병든 것이 아니라 영양가 없는 당분만 가득한 환경 속에서 효율적으로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크기를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선택하는 달콤한 간식들이 실제로는 우리 뇌를 향한 에너지 공급선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서글픈 결과를 낳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뇌를 굶주리게 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보았던 염증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리되지 못한 채 혈액 속에 남겨진 과도한 혈당은 우리 몸 안에서 일종의 독소처럼 작용합니다. 이는 면역 체계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이는 다시 우리 뇌를 타오르게 하는 불씨가 됩니다. 뇌라는 세계는 이처럼 모든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의 축이 어긋나면 전체 시스템이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 무언가 특별한 것을 더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의 경제학은 때로는 더하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과잉된 에너지를 줄이고 세포들이 다시 우체부의 초인종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 말이죠. 그래야만 뇌라는 공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시냅스라는 정교한 생산 설비를 가동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뇌가 겪는 굶주림은 비단 이런 에너지 과잉에 의한 역설적인 현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자원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료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과 공기, 그리고 건물 전체를 지탱할 수 있는 다양한 부속품이 필요하듯이 말이죠. 이제 우리는 뇌라는 대지가 서서히 말라가는 또 다른 조용한 위기의 현장을 살펴보려 합니다. 도시의 젖줄이 끊기고 대지가 갈라지기 시작하면 그곳에 뿌리내린 기억의 나무들은 생존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대지의 영향이 고갈된 자리에는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이 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시야를 넓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생존 방식이었던 농경사회의 풍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마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지런한 농부의 손길도 중요하고 뛰어난 농기구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대지가 품고 있는 깊은 영양분과 하늘에서 적절한 때에 내리는 비입니다. 만약 비가 수년째 내리지 않아 땅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면 아무리 지혜로운 농부라 할지라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뇌라는 이름의 광활한 대지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신경세포라는 나무들이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그 사이사이로 시냅스라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영양이라는 이름의 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양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한 칼로리나 배를 채우는 포만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뇌라는 우주에서 가장 정교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각종 호르몬과 같은 핵심 필수 자원들을 뜻합니다. 중세 봉건 사회의 영주가 다스리는 튼튼한 성을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성 안에는 수많은 농노와 병사, 그리고 장인들이 살고 있고
이 거대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주변 영지로부터는 끊임없이 식량과 각종 자원이 조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대흉년이 찾아오고 성으로 들어오는 모든 복음로가 차단되기 시작합니다. 성주인 영주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 창고에 남아있는 자원만으로는 성 전체를 예전처럼 화려하고 풍성하게 유지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영주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도 차가운 선택은 무엇일까요? 영주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성곽 주변의 외곽 마을들을 과감히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핵심 심장부인 성 내부의 인원이라도 끝까지 살려내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주변부로 향하는 모든 보급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래드슨 박사가 설명하는 위축성 알츠하이머의 서글픈 본질입니다. 우리 뇌에 비타민 D나 B12가 부족해지고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갑상선 호르몬 같은 중요한 신호 전달 물질들이 급격히 줄어들면 우리 뇌는 스스로를 극한의 흉년이 든 영지로 선포합니다. 이때 뇌의 최고 경영자인 APP는 아주 냉정하게 주판화를 튕깁니다. 지금은 새로운 기억을 정성껏 만들거나 복잡한 사고 과정을 유지할 여유 자원이 전혀 없다. 성의 중심부를 지켜내기 위해 가장 멀리 있는 변두리의 시냅스들부터 연결을 끊고 자원을 즉각 회수하라. 이 과정에서 우리 뇌는 실제로 물리적인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는 뇌 위축이라고 몸이 건조하게 부르지만 인문학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이는 뇌가 전체의 파산을 막기 위해 선택한 눈물겨운 자산 동결이나 최후의 구조조정인 셈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현대사회가 역설적이게도 칼로리는 차고 넘치지만 정작 뇌가 간절히 원하는 진짜 영양은 턱없이 부족한 풍요 속의 빈곤 시대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매일 배부르게 무언가를 먹고 있지만 우리 머릿속의 대지는 사실 마른 돈바닥처럼 갈라진 채 간절히 비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토양의 심각한 오염과 고도로 가공된 식단은 우리 몸으로 들어와야 할 필수 미네랄을 교묘하게 앗아갔고 지나치게 실내 위주로 변해버린 현대인의 생활 방식은 하늘이 주는 비타민 D라는 소중한 선물을 스스로 차단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당연히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고 그에 따라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순리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흉년이 들어 메말라가는 대지를 보며 원래 땅이라는 것은 이렇게 척박한 것이라고 체념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지에 다시 물기를 대고 부족한 영양분을 정성껏 보충해준다면 멈췄던 생명활동은 언제든 다시 활기차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시스템에서 결핍된 자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정교하게 채워준다면 뇌는 더 이상 성문을 걸어 잠그고 가혹한 구조조정을 감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겪는 기억의 상실은 뇌가 고장났다는 신호라기보다 우리에게 보내는 간절한 구조 요청에 가깝습니다. 지금 내 대지가 너무나 메말라 힘겨우니 제발 다시 생명의 비를 내려달라는 호소인 셈이죠. 우리는 그동안 이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단순히 기억이 모래알처럼 사라지는 현상만을 슬퍼하며 무기력하게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36개의 구멍난 지붕 중에서 영양결핍이라는 구멍은 우리가 그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기만 한다면 가장 명확하게 손을 써서 메울 수 있는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뇌라는 세계를 위협하는 것은 이처럼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결핍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삶과 공간 속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위험한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뇌는 또 다른 형태의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합니다. 마른 대지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 대지 위에 소리 없이 치명적인 독약이 뿌려지고 있다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해집니다. 평화롭던 도시에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모든 통신망과 행정 시스템을 단숨에 마비시키는 암살자와 같은 위협들에 대해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대지가 메말라가는 고통의 그림자 뒤에는 우리를 숨죽여 노리는 또 다른 어둠의 불청객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불청객은 우리가 문명의 혜택이라고 믿었던 것들 사이에서 아주 정체를 잘 숨긴 채 우리 뇌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들은 조용히 다가와 뇌의 방어체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 뇌가 스스로 기억의 문을 닫아 걸게 만드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 뇌의 소중한 도서관을 오염시키는지 그 내밀한 이야기를 따라가 볼 시간입니다. 뇌라는 청정구역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은 우리가 매일 숨쉬고 만지는 평범한 일상 속의 작은 것들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가 이룩한 찬란한 근대 산업화의 풍경을 기억합니다. 18세기와 19세기 유럽의 공장 굴뚝에서는 거대한 연기가 솟아올랐고 도시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계 장치처럼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인류에게 전례 없는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풍요의 뒷면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무거운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서서히 검게 변했고 공기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금속 가루들이 유령처럼 떠다니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무도 이 변화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일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생산량의 증대와 물질적 편리함이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도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들에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일 브래드슨 박사가 주목한 알츠하이머의 세 번째 유형인 독성 알츠하이머는 바로 이러한 산업화의 그늘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염증이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이었고 영양결핍이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마른 대지였다면 이번에 마주할 적은 소리 없이 스며들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독소라는 이름의 암살자입니다. 이 암살자들은 성문을 부수고 요란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맑아 보이는 물, 무심코 들이마시는 도시의 공기, 심지어 우리가 건강을 위해 즐겨 먹는 대형 생선이나 예전에 치아를 때울 때 사용했던 충전물 속에 교묘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우리 뇌의 가장 정교한 방어선인 뇌혈관 장벽을 통과합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와 비슷한 비극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모자를 만드는 직공들이 갑자기 환각을 보거나 손을 심하게 떨고 기억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원인을 모른 채 그들을 미친 모자 장수라고 불렀죠. 나중에 밝혀진 원인은 모자의 깃털을 부드럽게 고정하는 공정에 사용된 수은이었습니다. 직공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조금씩 수은이라는 독소를 피부로 느끼고 들이마시며 뇌가 파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직접 수은을 마시며 모자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은을 비롯한 구리, 납 같은 중금속과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수많은 화학물질은 여전히 우리 주변을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생물학적 독소들입니다. 습한 지하실이나 벽지 뒤에서 조용히 세력을 확장하는 곰팡이가 내뿜는 마이코톡신 같은 독소들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 뇌의 관문을 넘어서면 우리 뇌는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번 비상사태는 염증 때와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적이 너무나 미세하고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뇌는 전면전을 벌이는 대신 소중한 시냅스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끈적한 보호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범인으로 오해했던 아밀로이드 베타는 다시 한번 등장하여 자신의 본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단백질은 독성 물질을 발견하면 그 주변을 꽁꽁 에워싸서 독소가 신경세포를 직접 공격하지 못하게 묶어버리는
집게 혹은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즉, 독성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 아밀로이드가 가득 쌓여 있다는 것은 그 뇌가 독소라는 암살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벽을 쌓아 올렸다는 슬픈 증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방어벽이 너무 두꺼워지고 많아지면 정작 뇌세포들끼리 주고받아야 할 중요한 정보의 흐름마저 그 끈적함 속에 막혀버리고 맙니다. 독성 알츠하이머는 다른 유형들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보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단순히 기억력 감퇴보다는 계산을 하거나 복잡한 계획을 세우는 집행 능력부터 마비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는 도시의 통신망 자체가 완전히 끊기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 시스템이 독소에 중독되어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넘기곤 하지만 사실 우리 시스템 내부의 정화시설은 이미 보이지 않는 쓰레기들로 포화 상태에 이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문명의 이기가 우리에게 준 편리함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 깨끗하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동안 우리 뇌라는 청정구역은 감당하기 힘든 이물질들로 채워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뇌는 결코 스스로 파괴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처한 오염된 환경 속에서 주인인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 최선의 방어 기제를 필사적으로 가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뇌가 기억의 문을 닫는 것은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소중한 핵심 정보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봉인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보이지 않는 암살자를 막아내고 뇌의 건강을 되찾는 방법은 단순히 강력한 해독제 하나를 찾아내는 일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다시금 정화하고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정교한 정화 시스템이 다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붕에 난 36개의 구멍 중 독소라는 구멍은 우리가 문명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 삶의 공간을 가꾸는 방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로 엮어 해결할 수 있을지 무너진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통합적인 설계도를 펼쳐보려 합니다. 혼란스러운 전쟁터와 마른 대지, 그리고 오염된 도시를 다시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드디어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계도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을 넘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품고 있습니다. 뇌라는 우주가 다시 스스로를 치유하고 빛을 내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함께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구멍을 메우는 일은 결국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맞추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낡은 지붕을 수리하고 다시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거실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여정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평범한 습관의 변화에서 출발합니다. 뇌는 우리가 그에게 주는 환경에 정직하게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이 모든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뇌를 다시 깨우는 이 대담한 계획은 우리 삶의 질서와 균형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뇌의 세계는 마치 전쟁과 가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오염으로 얼룩진 고립된 도시와 같았습니다. 염증이라는 불길이 국경을 태우고 당분과 영양 결핍이라는 불황이 경제를 마비시켰으며 독소라는 암살자가 행정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었죠. 이제 우리는 이 폐허가 된 도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현대의학이 제시하는 단 하나의 마법 탄환을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복잡한 도시의 문제를 단 한 번의 예산 투입이나 단 한 명의 영웅적인 시장이 나타나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브래드슨 박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36개의 구멍이 뚫린 지붕 아래서
단 하나의 구멍을 가장 비싼 패치로 막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멍 하나를 막는 기술이 아니라 집 전체를 수리하고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온기를 불어넣는 종합 설계도입니다. 박사는 이 설계도를 리코드라고 명명했습니다. 리코드는 특정 약물에 의존하는 단편적인 치료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방식을 뇌가 가장 좋아하는 상태로 되돌리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와 같습니다. 지휘자는 어느 한 악기의 소리만 키우지 않습니다. 바이올린의 선율을 고르게 하고 첼로의 무게를 조절하며 관악기의 호흡을 가다듬어 하나의 완벽한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 뇌는 그제서야 이제 안심하고 다시 시냅스를 만들어도 되겠구나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뇌라는 시장에 신뢰가 회복되어야 다시 투자가 시작되는 경제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 설계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케토플렉스 12대3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식사 원칙입니다. 이름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그 원리는 도시의 청소 시스템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기 전 3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녁 식사와 다음날 아침 식사 사이에 12시간의 공백을 두는 것은 뇌라는 도시에 야간 청소부를 대규모로 투입하는 시간입니다. 뇌는 음식이 계속 들어오는 동안에는 소화와 대사에 에너지를 쓰느라 정작 쌓여있는 쓰레기인 아밀로이드를 치울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 공급을 잠시 중단하면 뇌는 드디어 창고에 쌓인 폐기물들을 태워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를 자가 포식이라고 부르는데 도시의 자정작용이 다시 활발하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또한 설계도는 뇌라는 공장의 연료를 바꾸라고 제안합니다. 평소 우리가 즐겨 쓰던 당분이라는 연료는 화력은 좋지만 찌꺼기가 많이 남는 저질 석탄과 같습니다. 반면 지방을 태워 만드는 케톤은 깨끗하고 효율적인 신재생 에너지와 같죠. 연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의 염증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세포들은 생생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경제로 치면 구태의연한 산업구조를 첨단 친환경 산업으로 개편하여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과 수면 역시 이 설계도에서 빠질 수 없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운동은 뇌라는 도시에 새로운 도로를 닦고 물류를 활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몸을 활발히 움직일 때 뇌에서는 BDNF라는 신경성장 인자가 분비되는데 이것은 시냅스라는 꽃을 피우는 마법의 비료와 같습니다. 한편 깊은 잠은 뇌세포 사이의 간격을 넓혀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씻어내는 거대한 홍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 것은 도시의 하수도를 꽉 막아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브래드슨 박사가 36개의 구멍을 모두 완벽하게 막아야만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해서 그중 약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구멍만 정성껏 메워도 지붕 아래로 비가 들이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완벽주의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만드는지 알려줍니다. 비타민 하나를 챙겨 먹고 산책을 조금 더 하고 설탕 든 음료를 내려놓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뇌라는 우주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입니다. 결국 리코드라는 설계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신뢰입니다. 우리 뇌는 결코 스스로를 파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뇌는 그저 주인이 처한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버텨왔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뇌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뇌는 언제든 다시 시냅스의 손을 맞잡고 기억의 도서관에 환한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강요하는 교육이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현명한 투자에 가깝습니다. 무너진 도시의 거리에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상점들이 활기차게 문을 열듯 우리 뇌도 이 정교한 설계도를 따라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병으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을 넘어
잃어버렸던 나의 삶과 인간다운 존엄을 다시 정성스럽게 재건하는 숭고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드디어 안개가 걷힌 맑은 하늘 아래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뇌가 다시 스스로를 치유하며 내뿜는 그 고요하고도 강력한 생명력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진정한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지식을 넘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으로 시선을 옮겨보려 합니다. 기억을 되찾는다는 것, 그리고 나라는 우주를 온전히 지켜낸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지식의 끝에서 만나는 것은 차가운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과 우리가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에 대한 뜨거운 고백입니다. 안개가 걷히고 난 뒤 비치는 그 투명한 햇살 아래서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릴 뻔했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단순히 건강해진 뇌가 아니라 다시 일어선 한 명의 온전한 인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긴 여행을 통해 확인한 것은 단순히 뇌라는 장기의 생물학적 메커니즘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라고 믿어왔던 거대한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 세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에 가까웠습니다. 뇌는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우리가 흘렸던 눈물, 그리고 내일의 꿈을 담아두는 우리 우주의 유일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짙은 안개 속에 홀로 갇혀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도 옆에 앉은 배우자의 손등에 난 흉터가 어떤 사연을 담고 있었는지도 잊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본 설계도를 따라 지붕의 구멍을 하나씩 정성껏 메워가자 어느 날 아침 그 안개가 거짓말처럼 걷히기 시작합니다. 창밖의 나무가 다시 생생한 초록색으로 보이고 곁에 있는 이의 눈동자 속에 담긴 깊은 세월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그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질병의 완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절되었던 세계와 다시 뜨겁게 연결되는 기적이며 잃어버렸던 자신의 영혼을 되찾는 숭고한 체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이 산다는 것을 단순히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생물학적 활동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데일 브래드슨 박사의 시선 끝에 머무는 산다는 것의 의미는 조금 더 깊고 따뜻합니다. 그것은 내 안의 도서관에서 어제의 기억을 소중히 꺼내 오늘을 반추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내일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냅스가 다시 연결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경 전달 물질이 오가는 현상을 넘어 끊어졌던 한 인간의 삶의 서사가 다시 이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우리가 뇌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그 복잡한 원리를 이해하려 애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식은 우리를 막연한 공포와 절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무기력하게 서 있는 대신 지붕 위의 구멍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망치를 들 수 있는 용기는 바로 이해에서 나옵니다. 내 뇌가 왜 스스로 문을 닫으려 했는지 그 절박한 진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를 돌보는 행위는 단순히 영양제를 챙겨 먹고 몸을 움직이는 행위를 넘어 나라는 고유한 우주를 존중하고 지켜내는 거룩한 의식이 됩니다. 뇌라는 세계를 이해하는 여행은 결국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으로 귀결됩니다. 안개가 완전히 걷힌 그 맑은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환하게 웃으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뇌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이자 우리가 이 지적인 여정을 멈추지 않아야 할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되찾은 것은 기억뿐만 아니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매 순간의 삶, 그 자체입니다.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